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IQ 214의 한국 천재 소녀가 세계 최고 대학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서울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먼 훗날 그녀의 결정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썼고 우리나라는 이제 천재를 키우는 나라로 불립니다. 도대체 천재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놀랄 지능, MIT가 먼저 손 내민 소녀. 이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아입니다. 저는 그저 궁금한 게 많은 평범한 소녀였을 뿐인데 세상은 저를 IQ 214의 천재라 부르더군요. 어릴 때부터 저는 남다른 호기심이 있었어요. 별을 보며 우주의 끝을 상상했고 개미가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했죠. 부모님은 제가 특별하다는 걸 일찍 알아채셨지만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어느 날 7살 생일에 받은 천문학책을 단 하루 만에 다 읽고 질문 목록을 만들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수아야,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설명해 줄래?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미적분을 설명하던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12살이 되던 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어요. 한국 역사상 최연소 참가자였죠. 경쟁자들은 모두 18, 19살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저 꼬마가 뭘 안다고? 하는 그 눈빛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만점으로 금메달을 땄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였습니다. 제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MIT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아 양, 당신의 재능은 우리 대학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버드, 옥스퍼드, 심지어 NASA까지. 14살의 제게 미래가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걸어온 길, 그 고독한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저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저처럼 외롭게 이해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을까? 감사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MIT 책임자의 표정이 굳어지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왜죠? 당신 같은 천재가 한국에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러 남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 교육의 판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고요. 왜 세계가 탐내는 인재가 고개를 들어 대한민국을 선택했냐고요. 그건 제 뿌리가 여기 있고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그리고 수많은 잠재적 천재들의 미래까지 바꾸게 될 줄은요. 어릴 적 저는 참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남들은 저를 조용한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비가 내리면 땅속 벌레들은 어떻게 숨을 쉴까? 그런 질문들이요. 말은 생후 8개월에 시작했다고 해요.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니라 이거 뭐야? 였대요. 2살 때는 책장에 꽂힌 동화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제가 그림만 보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다 제가 책 내용을 줄줄 읽어내려가자 깜짝 놀라셨죠. 수아야, 이 책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물으셨을 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글자가 보이니까 읽었어요. 그때 엄마의 얼굴에 드리운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4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6개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까지. 특별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책을 읽고 비디오를 보고 소리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혀진 거죠. 5살 생일에 받은 선물이 플라톤의 국가론이었어요.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저는 철학책을 들고 다녔죠. 이 책 너무 쉬워요.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당황하셨고 다른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유치원에서 저는 외톨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저는 혼자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죠. 친구들이 동요를 부를 때 저는 머릿속으로 소수를 계산하고 있었고요. 말을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관심 있는 우주의 끝이나 수학 공식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금방 지루해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저 같은 아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수아는 특별해. 하지만 그 특별함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도 있어. 아빠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나중에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들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저는 항상 손을 들었고 질문은 끝이 없었죠. 선생님, 이 공식은 왜 이렇게만 성립하나요?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호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죠. 수아야,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됐어요. 그때 느꼈어요. 제 머릿속에 궁금증을 채워줄 곳이 없다는 걸. 도서관은 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저는 자유롭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갔어요. 누구도 그만 물어봐라고 말하지 않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도서관 아주머니에게 발견되기도 했죠. 이 아이는 참 이상해. 다른 아이들은 만화책을 보는데 이 아이는 양자물리학 책을 본다니. 너무 똑똑한 것도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똑똑함을 받아줄 시스템이 없을 때는요.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초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학교는 저에게 감옥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울 때 저는 이미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고 매분, 매 초가 고통스러웠죠. 손을 들고 질문하면 선생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수아야, 지금은 그걸 배울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잖니? 억지로 입을 다물고 교과서를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구름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이수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쳤어요. 저도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걸요.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고 답을 말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아야, 다른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저는 조용히 다른 아이들이 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말하지 못했고 결국 선생님이 칠판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그 방법 말고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죠.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아가 나와서 설명해 볼래? 선생님의 목소리에 약간의 도전이 느껴졌어요. 저는 칠판 앞으로 나가 제가 발견한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끝마치고 돌아보니 선생님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불편함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손을 들지 않았어요. 질문도 답변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제 생각의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주의 산만한 아이라고 평가했어요. 학부모 상담 때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아는 집중력이 부족해요. 항상 딴짓을 하고 있죠. 도서관은 제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으로 달려갔고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차서 선생님은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수아야,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거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곤 했죠. 6학년 때는 과학 선생님과 갈등이 있었어요. 태양계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최신 연구 결과를 말했더니 선생님이 불편해하셨죠.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공부하자, 수아야. 그런데 교과서는 10년 전 내용이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으니까요. 왜 이수아는 수업을 망치냐고요? 어느 날 복도에서 우연히 선생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수업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게다가 다른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수업을 망치는 사람이었나요? 단지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왜 저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 제 호기심은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수업 내용은 여전히 쉬웠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를 괴짜라고 불렀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학교는 저를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배울 수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요.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선 제가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 부모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어요. 저녁 식탁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누시는 대화가 자주 들렸습니다. 수아를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죠. 미국이나 영국에는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던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이 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한다니. 아빠는 대기업 중역이셨고 엄마는 대학 교수셨는데 두 분 다 커리어를 버리고 저를 위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해외로 가지 않아도 돼요. 저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눈빛에서 확신이 없는 걸 느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저 같은 아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중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악몽 같았어요. 이미 대학 수준의 물리학과 수학을 독학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면 선생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네, 수아? 라고 물으셨죠. 마치 제가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 번은 물리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시다가 작은 실수를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죠. 선생님, 혹시 그 공식에서 질량항이 빠진 것 같은데요.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선생님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맞아, 그렇구나. 짧게 인정하시고는 서둘러 수업을 계속하셨어요. 그날 방과 후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수아야, 내가 똑똑한 건 알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권위를 훼손하면 어떡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결국 부모님은 저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영재들이 모인 곳이었죠. 드디어 나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영재학교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업 내용은 훨씬 도전적이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느리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거기서도 저는 너무 튀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뛰어났지만 저는 그들 사이에서도 이상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보다 똑똑한 학생이 있다면요? 어느 날 기숙사 룸메이트가 다른 친구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수아는 정말 대단해. 근데 가끔은 좀 무서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무서운 사람인가요? 그저 진실과 지식을 사랑했을 뿐인데 16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어요. 세계 각국의 천재들이 모인 자리였죠. 처음으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저처럼 호기심 많고 질문이 끝없고 괴짜 같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 대회에서 만점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저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 MIT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수아 양, 우리 대학은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도 이어서 러브콜을 보냈죠. 심지어 NASA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생에게 연구 제안을 한다는 게 이례적이지만 이수아 양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우주 물리학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기관들이 앞다투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수아야, 드디어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기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떠나면 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나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도 모두 해외로 떠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적인 기관에서 나의 미래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수아 양은 MIT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연구비는 물론 개인 연구실까지 제공됩니다. MIT 입학처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제 앞에는 하버드, 옥스퍼드, NASA의 제안서들이 놓여 있었죠.
세계 최고의 기관들이 저를 원했어요. 17살에 제게 전 세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수아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는 이미 미국 생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보스턴은 교육 환경이 좋대. 수아, 너 정말 좋아할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집에서의 마지막 가족 회의, 제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엄마, 아빠, 저는 MIT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진학하려고요.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말이니? 수아야? 서울대도 좋지만 MIT는 세계 최고야.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겪은 벽을 다음 세대는 넘게 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천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제 꿈을 말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한국에 남아 여성 영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점점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우리가 도움아. 아빠가 마침내 말씀하셨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네. MIT 입학처장에게 전화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언론에서는 천재소녀, 미국 아닌 한국 선택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일부는 저를 비난했어요. 애국심에 휩쓸려 미래를 날려버렸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학기부터 교수님들과 함께 여성 영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땐 제가 배울 곳이 없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집요한 복수였어요. 이수아 학생, 이 프로그램을 실현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당신의 학업은 어떻게 할 건가요? 물리학과 학과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제 학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학생으로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연구자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지만 매일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지식이 의미 있게 쓰이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의 핵심은 조기 식별과 맞춤형 교육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영재성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거였죠. 특히 여성 영재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하기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시스템도 포함했어요. 교육부에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너무 이상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제 열정은 결국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서울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죠. 첫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20명의 영재 중 15명이 여자아이들이었거든요. 그동안 여성 영재들이 얼마나 묻혀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궁금증으로 가득 찬,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눈빛이요. 이수아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여학생이 말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 해에는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저를 찾아와 협력을 제안했죠. 이수아 씨가 시작한 이 변화, 이제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되기도 해요. MIT를 거절했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닌 시스템의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3년차에 접어들 무렵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경상북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발굴된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인지능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는 거였죠. 그 아이의 이름은 박윤아였습니다. 이 학생의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이 저에게 태블릿을 건네셨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IQ 검사 결과가 275점, 제 점수보다도 높았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오류 아닌가요? 하고 물었죠. 3번 반복 측정했어요.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저는 경북 안동의 그 작은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갔어요. 유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교실에 들어섰을 때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작은 소녀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시끌벅적 놀고 있는 동안 그 아이 혼자만 조용히 책에 빠져 있었죠. 안녕, 유나야. 제가 말을 걸자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수아 언니, 언니가 쓴 양자중력이론 논문 읽고 있었어요. 여기 3페이지에 있는 공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단숨에 저를 알아보고 심지어 제 최신 논문까지 읽고 있었다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10살 아이가 대학원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중력이론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유나의 담임 선생님에 따르면 그 아이는 4살 때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고 6살에 이미 중학교 수학을 마스터했대요. 하지만 시골 학교에서 그런 아이를 위한 특별한 교육은 없었죠. 그래서 유나는 스스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부했다고 해요. 마치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유나야, 서울에 와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래? 제가 물었어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유나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딸의 재능을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대요. 제가 프로그램을 설명드리자 두 분 다 눈물을 글썽이셨죠. 우리 유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유나가 어떤 아이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유나는 서울로 왔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특별 장학생으로 저희 연구소 옆 기숙사에서 살게 됐죠. 유나가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그 아이는 2018년 세계 기억력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어요. 인간의 기억력 한계를 갱신한 셈이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유나가 12살이 되던 해 메가소사이어티라는 세계 최고 지능인들의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나를 회원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였어요.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유나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죠. 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밤 유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봐요. 마치 제가 괴물인 것처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느낌을. 유나야, 넌 괴물이 아니야. 특별한 거지.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유나의 멘토가 되었어요. 단순히 학문적 지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해주려 노력했죠. 저도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유나는 겪지 않았으면 했으니까요. 유나가 보여준 진보는 놀라웠어요. 14살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조기 입학했고 16살에는 자신의 첫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죠. 제목은 인지능력 확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하버드, MIT에서도 유나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어느 날 유나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 나도 언니처럼 한국에 남을 거예요. 괜찮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어야 해. 억지로 남을 필요는 없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억지가 아니에요. 언니가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다음 세대를 돕고 싶어요. 한국에서 천재 소녀들이 더 이상 숨지 않게요. 그 순간 알았어요. 유나는 단순히 제가 만든 시스템의 성과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킬 동반자라는 거려. 그리고 더 많은 유나들이, 더 많은 수아들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요. 세계는 놀라워했어요. 한국의 천재 소녀들이라는 타이틀로 유나와 제 이야기가 CNN, BBC에 소개됐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여성 천재들이 등장하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요.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거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빛을 발할 시간이 왔다는 것도요. 천재가 천재를 키운다. 어느 신문사설의 제목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유나를 키웠을지 모르지만 유나도 저를 성장시켰어요.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5년째 저희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적 변화를 만들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죠. 교육부와 손잡고 전국 여성 영재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수아 교수님, 이 프로젝트 예산이 너무 큽니다.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교육부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던 날,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앞에 앉은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죠. 왜 여성 영재에만 집중하나요? 남성 영재는 어떻게 되나요? 이 막대한 예산을 쓸 가치가 있을까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유나가 손을 들었어요. 당시 17살이었던 유나는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말했죠.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저 같은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아마 이곳에 없었을 거예요. 여성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 영재를 너무 오랫동안 간과해왔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유나의 당찬 발언에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프로젝트 예산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유나는 서울대에 인지확장연구소를 설립했어요. 20살의 나이에 연구소 소장이 된 거죠. 연구소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영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인도 자신의 두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유나가 개발한 두뇌 향상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6개월간의 훈련으로 참가자들의 인지 능력이 평균 30% 향상됐거든요. 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죠. 어느 날 유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와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천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우리의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왔죠. 한국이 이제는 천재를 키우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천재 배출국이 아닌 천재 성장국으로.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새로운 슬로건이 됐어요. 한국의 교육혁명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저와 유나는 국제 포럼에 초청받아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어요. 저희 프로그램 1기생 중에는 이미 6명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고 3명은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들은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지은이라는 13살 소녀였는데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는 말도 잘하지 않고 수줍음이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자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1년 후 지은이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제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수아 언니, 유나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상한 아이로 학교 구석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지은이의 이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MIT를 거절하고 한국에 남은 이유였으니까요. 프로그램의 성공은 곧 사회적 변화로 이어졌어요. 과거에는 여자애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시집가기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딸이 혹시 수아나 유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바뀌었죠.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률도 크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천재든 느린 학습자든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언니,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유나가 물었어요. 우리는 연구소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있어. 한국은 이제 천재들이 나고 자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MIT를 거절하고 조국을 선택한 한 소녀의 용기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 2025년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자 국립영재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17살에 MIT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영재교육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지능만이 아닌 창의성, 인성, 리더십을 포함한 통합적 영재교육 시스템이죠. 천재성이 사회에 기여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입니다. 유나는 이제 서울대 인지확장연구소의 소장으로서
2030년까지 한국 평균 IQ 15점 상승이라는 야심찬 두뇌 혁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 2년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평균 IQ가 8점 상승했거든요. 가장 뿌듯한 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영재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MIT,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NASA, CERN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60% 이상이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일기 졸업생 중 하나인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21살의 젊은 과학자가 되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성 영재들에게 집중했지만 지금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다양성이 혁신을 이끈다는 걸 저희는 경험을 통해 배웠거든요. 수아 선생님, 제 아들이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예전에는 그런 아이가 있어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이제는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있고 무엇보다 이해가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어요.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불씨가 언젠가는 전체 교육 시스템을 밝힐 큰 불꽃이 될 거라고요. 유나와 저는 이제 멘토가 되어 다음 세대의 천재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들이 저희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길 바라며 그들의 날개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어제 유나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1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초등학교를 다시 방문했는데 그곳에 이제는 영재교육센터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꿈꿨던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에서 교육받기 위해 남겠다는 저희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천재를 키우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저희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제가 한 일은 작은 씨앗을 심은 것뿐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씨앗을 키워야 할 차례예요. 영재든 아니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린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에서 시작된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